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세제 개편안 협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상의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당초안보다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 산업재해 사망 사고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ENC에서 올 들어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기업대출과 투자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 놀이를 경고하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은행의 이자 놀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은행입니다. 메뉴는 어김없이 이자 장사, 이자 놀이 비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갑질 독과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은행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칼을 뺐습니다. 손쉬운 주담대로 고수익을 누리는 은행 영업, 기업 대출 확대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영업을 이자 놀이라고 했습니다. 놀이다, 이자가. 이자 받는 놀이. 상당히 폄하한 단어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은행들에 대해서 손쉬운 이자 장사하고 은행을 때렸습니다. 정권 초만 되면 뭔가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두들겨 패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원대식 교수님.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정권 초만 되면 네. 은행을 일단 좀 때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은행권에 대한 그 비판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근데 이게 그 단순히 뭐 정치적 제스처 이상의 어떤 구조적 정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몇 가지 좀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해줘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는 당연히 낮고, 대출 금리는 높으니까 그 차익이 이제 수익인데 또 한국은행 또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이제 거기에 따라 수식금리를 바로 올리진 않고 시차를 좀 두잖아요, 사실. 수식금리는 좀 늦게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금리는 또 바로 올리고. 그래서 그 예대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은행이 좀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수익이 어떤 이제 경기 침체나 또 서민 부담하고 겹칠 때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그런 대출을 하면서 자영업자나 서민진 부담이 늘어나고 또 동시에 또 은행 직원들은 뭐 억 단위 성과금을 받는다, 뭐 사내유보금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점점 늘어나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도 저게 타겟이 되기 쉽죠.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 아니 은행이라는 게 말이야 인허가 산업이고 진입 규제가 굉장히 큰데 그 정부가 내준 인허가를 가지고 예금자인 국민의 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냐? 그 예금자 입장에서는
네. 왜 우리는 힘든데 은행만 배불리냐? 아,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사기업인데 네. 이게 공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되잖아요. 은행이라는 네. 게 네. 묘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 예금 다르고 또 정부의 금융정책 통로가 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은행을 어떤 시장 참여자라기보다 약간 좀 공공 기능을 가진 집단으로 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네.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 그래가지고 월가를 점령하라. 예, 예. 그것도 보면은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예. 이후에 너희들 그 텍스페이어들이 납세자들 돈 가지고 살려냈는데 예. 뭐 별다른 처벌도 없이 다 살아나고 보너스는 임대로 다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분노가 커서 예. 이제 이런 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은행을 비판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정치적 명분이라든지 어떤 공공적인 요구라든지 또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권 초기에 상징적 액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권이 은행을 때린다기보다 은행이 때리기 좋은 구조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맞을만 하다 그런 얘기예요, 은행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예금 가지고 네. 대출금리 차가지고 네. 쉽게 돈 벌지. 네. 그다음에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너희들은 억대 성과가 받는다고 맨날 알겠습니다. 신문을 하지. 뭐, 네. 뭐 그래서 상황.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뭐 이자 장사 비판한 거는 예. 이 문제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느끼다는 어떤 방증이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죠. 예. 예, 여러 가지 환경상 은행이 예. 쉽게 이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좀 맞기 좋은 환경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은행이 그래서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무슨 범법적인 걸 한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그렇죠. 그냥 열심히 돈을 그렇죠. 빌려줘서 이자를 벌어서 돈을 좀 벌고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 돈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4대 금융 지주로 좁혀서 보겠습니다. 상반기 10조 3,245억 원이네요. 주현수 교수님.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습니다. 자, 10% 수익이 늘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0%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 죽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은행만, 금융회사만 배부른 겁니까? 이게 그렇게 표현이 맞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정부 때 이제 윤석열 정부죠. 네. 2022년 6월 20일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금리가 상승했을 때란 말이죠. 금리 올랐을 때. 네네. 그때도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금융권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자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떤 길들이기 같은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예. 전체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금융기관들의 그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자 이익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난해보다 약 1.4% 정도 증가한 21조 원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1.4%.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비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7조 2천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거는 전년 동기에 가지고 한 7% 정도 올라간 그런 수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상반기 그 은행권들의 어떤 이익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금리의 인하, 그 다음에 환율 하락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 그다음에 외화환산 손익 등 같은 이런 비전통적인 우리가 보통 이자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부분의 수익이 더 높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일부 4대 은행들 중에서는 그 대외 지점에서 즉 베트남이나 일본과 같은 지점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자 이익만 보니까 표에서 보니까 1.4% 늘어나면 이자 놀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이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대내외 금리 죄송합니다. 그 대출과 예금 간의 이자 금리 차를 봤을 때 이것이 지금 150bp에서 160bp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의 수준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냥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날 만한 여지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나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책 당국에서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한 양적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거 너희가 잘못하지 않았니?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면 장사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주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은행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 순간 방금처럼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제가 금융상 참 답답한데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자 놀이 이런 비판을 받고 바로 금융협회장들을 불렀습니다. 돈이 뭐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말고 투자, 대출 좀 늘려라. 이게 대통령의 지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돌릴 수 있게 물기를 돌릴 수 있게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제가 조금 더 아까 4대 네. 부연 설명드리면 2024년 말 4대 금융지주 자산이 네. 2,631조로 10년 동안 거의 뭐 100% 이상 늘었어요. 자산이 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총 자산이 자산이 네. 늘어나니까 대출 자산 늘어난 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도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인데 예. 얘들만 사상 최대라니까 네. 이게 굉장히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 보도자본 권대영 부위원장이 네. 그동안 뭐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네. 이런 것만 해가지고 말이야. 생산적인 분야로 네. 돈이 흘러가라. 자 그러면 정부도 생각해봐야 돼요. 네. 그걸 누가 조장했냐고요 지금. 아파트 맨날 없다라면서 네. 집 져라. 예.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그다음에 경기 부양시키려고 부동산에다만 집중했잖아요 사실. 네. 정부도 그런 그렇죠. 그럼 은행 그 부동산 대출해줘서 이자 수익이 당연히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하고 담보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은행만 비난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러나 어차피 지금 그 시멘트 경제, 예. 부동산 준비 경제는 바꿔야 돼요 사실. 지금 부동산 위주로 저는 가는 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정부가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AI라든지 이런 물꼬를 터서 근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느냐? 지금 그 펀드라든지 조성한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산적인 투자로 갈 수 있도록 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코스닥 시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 벤처라는 개념이 없다가 생겨나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벤처 네. 기업들이 굉장히 새로 생겼잖아요. 카카오라든지. 지금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네. 그렇게 해주면 과감하게 규제도 가능 뭐 풀고 규제를 뭐 풀고. 여러 가지 하겠다는데 사실은 근데 짚고 넘어갈 게 딱 있어요. 네 가지가. 네 뭐냐? 가지나요? 예.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은행은 사기업이냐 공공재냐. 우선 이거부터 우리가 정해야 돼요. 네, 은행은 뭐 민간 회사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자 장사는 잘못된 거냐 합리적인 수익이냐. 예,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예, 정책 당국자가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이 안 나와도 부동산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나. 그런 문제들.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여기에 다시 또 천착되면 예. 다시 도돌이표. 다시 도돌이표. 예. 하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은행을 때렸는데 별로 바뀐 것도 없이 또 새로운 정부에서 또 은행을 비판하니까 지금 이자 수익이 아까 문제가 됐지만 늘 문제되는 게 이자 수익 확대 이건데 이자 수익 확대는 지금 가계대출을 줄이라 그러잖아요. 가계대출 억제를 하라 그러면 지금 뭐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계대출을 억제하려고 보면 가상금리를 또 올려야 된단 말이죠. 또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상금리를 내리는 거를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조금 서로 상반되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은행들도 좀 헷갈리겠어요.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예,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 스탠스를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라라는 거죠. 정책 당국이. 정책 당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출은 그래도 하지 마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거 아무래도 네. 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으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할당을 하든지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것처럼 아예 그냥 막아버리든지 네, 이런 식으로 될 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네, 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정책 당국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물론 당연히 부동산 시장 문제 있고 가계대출 규모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옳은 정책이 아닌 거죠.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예. 반대 방향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러면은 재정 쪽에서 풀던지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균형이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참 은행도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이자 많이 번다고 뭐라고, 어떤 때는 또 금리 내리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때는 지난번 금감원장은 뭐 금리를 또 내리는 걸 좀 막았잖아요. 대출 억제를 하니까 내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자, 이자 장사 비판을 하니까 먼저 생각되는 게 이 100조 원 펀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을 했죠. 우리 AI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조 원 펀드를 만드는데 아마도 여기에 은행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투자 확대를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은행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100조 원 펀드에? 뭐 정확히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100조 국민 펀드라는 게 뭐 단순한 국가 지원 사업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민간 자본을 이제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정부 세금으로 100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100조 국민 펀드의 그 본질적 목적인 그 민간 자금의 정책 목적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민간 자금의 정책 목적화, 예, 그래서 정책 목적에 맞게 민간 자금을 그렇죠. 쓴다. 정부는 일종의 뭐 약간의 그 모태 펀드나 이런 걸로 마중물을 삼고 예. 나머지는 이제 민간 부문, 특히 뭐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 투자사 이런 데서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100조를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권이 이제 벌어들인 이익을 이제 미래 산업에 돌리도록 설계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0조 국민 펀드가 정부가 이제 금융권에 사회적인 참여를 좀 해라. 예. 이런 이제 정책적 역할을 이제 강화시키는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금융권 참여 유도는 정부와 금융권 간의 새로운 이제 관계를 형성해서 그 국가 경제를 좀 살리고 자율성과 규제,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걸 좀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또 긴장 관계가 또 형성될 수가 있겠죠. 무슨 긴장 관계입니까? 아 이제 자발적으로 한다라지만 과연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은행을 될지 자발적으로 되냐? 할당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되지. 과거 그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 협회에서 뭐 뒤에서 앉아가지고 할당할 것 같아요, 은행들. 예, 제가 한번 사례 말씀드려 볼게요. 박근혜 정부 때 벤처 대출 막 하라고. 그때 제가 신용평가 담당자였어요. 저한테 평가 모형을 만들라 그러길래 벤처 회사는 재무제표도 엉터리고 이런데 뭘 가지고 평가 모형을 만드냐. 네, 수익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초기에는. 뭐 특허를 예를 들어 3개를 갖고 있으면 1등급이고 5개, 뭐 2개를 갖고 있으면 2등 이래서 특허라는 게 한계가 있어도 그 가치가 다르고 그런데 네. 이런 그런 평가 모형은 난 못 만든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출하라니까. 근데 그때 그 금융위원장 방에 뭐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놓고 대출 얼마 나간다 네, 실적 체크하고. 그래서 뭐 막 늘어났는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 압박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대출해주려니 부실은 걱정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반 대출을 이제 벤처 대출로 막 둔갑시키는 거야. 한 예를 들면 예. 치킨집에 대출해줘. 예. 그 벤처입니까 아닙니까? 치킨집은 벤처라고 볼 수는 없겠죠. 치킨 튀기는 기술을 조금 달리하면 그걸 벤처 기술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이거 부풀리는구나. 예.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이제 벤처 기술 기업으로 포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하려는 100조 펀드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거는 벤처 기업은 대출 받아갖고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면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도 안 벌이는 회사한테 그렇지. 대출해줘서 부실 기업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펀드를 해서 자본 참여시키는 건 지금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본 투자에서 엑시트하는 구조로 만드는데 지금 이 방향은 바람직한데 이제 문제는
그 BIS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야 되죠. 은행은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감독원뿐만이 아니고 그 스위스 BIS 국제 기준 따라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갖고 가냐. 이제 이게 이제 좀 잘 알겠습니다. 생각해봐야 되죠. 뭐 방향은 맞는 것 같다 그러는데 백종원 국민펀드에 이게 뭔가 투자가 될 만하면 돈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금융회사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다 투자하게 만들어간다. 방향이 맞습니다만 방법도 맞습니까 이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들 대출 유형을 보면은 2000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담보대출이 45.2%였고 신용대출이 43.6%였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한 2008년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신용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신용대출이 23.4%까지 줄어듭니다. 거의 20%포인트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지난 25년 전체 동안. 대출 중에서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러면은 은행들이 정말로 그 담보대출에만 집중을 해서 이자 놀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2009년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때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위험 자본에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기관리 강화 조치들을 많이 내게 되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성, 익스포저가 이제 커지게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뭐 100조 펀드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은행이 이제 자본을 투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는 펀드잖아요. 펀드죠. IB 업무죠. IB 업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은행의 업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IB 업무는 대형 증권사들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방향이 정해진 지 꽤 됐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그쪽을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은행은 고유의 대출 업무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다른 업무들도 합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 펀드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뭐 은행이라고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RWA라고 하는 위험 가중자산 비중을 봤을 때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 특히나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본의 1%까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은행 자본에. 네. 그 다음에 RWA를 400%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 은행이고 100억어치를 이런 펀드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위험 가중치는 400억만큼 투자를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자기 자본 축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은행의 수익성이 줄어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겠습니다만 그럼 주주에 대한 환원은 어떻게 할 건데와 같은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식의 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20개 은행의 위험 자산 가중치를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나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약 19%. 이 정도가 가중치가 적용이 돼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8%. 아주 높고.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RWA를 적용받고 있는 펀드에 대한 자금 투자는 그렇게 대규모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줄 것이냐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RWA 위험자산 가중치도 만약에 투자를 늘리고 대출을 확대하려면 비율을 확 바꿔야만 은행들이 그러면 나설 것 같은데 무작정 또 바꿀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지금 기업 대출을 계속 늘려라는 이게 정부의 요구에서 은행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개인들 주담대보다는 기업 대출은 연체라든지 부실이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잖아요. 네.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되겠지만 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은행들이 아주 뭐 압도적으로 좀 뛰어나지 않으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정부 정책을 따라서 할 경우에 이런 책임 문제는 나올 수 없나요?
책임이 뭐 당연히 은행이 지겠죠. 은행이 또 책임져야 되는 게 대출 늘리라고 해서 그렇죠. 했는데 대출을 그러면 못 늘리잖아요. 대출 늘리라는 건 잘 늘리라는 얘기지 아무데나 막 하라는 부실 대출을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주담대 같은 거는 너무 쉽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좀 반성할 부분은 있어요. 왜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부동산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돈을 벌거든요. 이게 사실 대부분 주담대.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번다 그러지만 전체 이익의 비중으로 봤을 때 해외가 굉장히 미미해요. 뭐 해외 출장도 저도 많이 나가고 거기 뭐 의전 활동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네. 또 우리나라 은행이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안 돼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해외 출장 가서 삼성 관계자도 만나서 한국은행들하고 좀 거래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 베트남에 네. 있는 삼성 공장이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자금 이런 것들이 네. 다 백업이 안 돼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삼성의 하청업체들 음. 그것도 그 자체 신용평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사 서울에 있는 본사 보증 받아가죠. 예. 그 리스크 관리는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은행들도 사실은 그 심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키울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쉽게 국내에서 돈을 잘 버니까 해외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고 예. 해외 투자 실패 사례들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들도 이참에 자꾸 뭐 위험이 커서 어떻게 하라냐 이런 것보다 정말 제대로 된 심사 능력을 심사 가져야- 능력을 키워서. 네, 그렇게 해서 해줘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 옛날에 IMF 때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제 경우는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 대출을 일단 커밋해 버리면 예, 이 약속하면 회사가 예. 문제가 되더라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담보가 있어도 여길 안 건드려요. 못 예. 건드려. 음. 여기만. 예. 우리는 포괄적 담보라도 이 문제가 대출되면 다른 재산까지 막 들어가서 다 압류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 은행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번 기회에 네. 심사 능력을 키우고 정말 이 우물안 개구리 영업, 국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이런 거에서 탈피해서 정말 지금같이 이렇게 수익이 잘 난 이 수익을 가지고 네. 정말 제대로 된 인적 투자를 해서 예. 좀 실력 있는 심사역들을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모험자본 투자가 은행이 할 경우에 주현수 교수님 이제 우리 이건 IB 업무, 투자은행 업무니까 우리는 이걸 증권회사에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거는 조금 뭐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유니버설 종합적인 은행이니까 좀 다르지만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만약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려고 은행권만 보면 우리 국책은행들이 있잖아요. 네네.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중소기업 열심히 해야 되는 IBK 기업은행 이런 데다가 좀 훨씬 더 역할을 많이 주고 자본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은행을 다 국영화하면 어떨까요? 모든 은행을 다 한국은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국책은행으로 거는 다? 네네. 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IBK 기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은 다 고유의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고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은행들이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은행들이 국내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거를 제가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 단계가 이렇게 성숙화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국가 주도의 어떤 금융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국가가 가이드하는 거, 국가가 지도하는 대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우리가 그 금융시장 자체도 어떤 자본시장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에 어떤 그 유인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은행들이 합리적으로 협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제안을 했는데 그거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금융에도 장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 따라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게 차라리 맞지 않느냐. 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공공금융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약간 좀 비효율적인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은행의 이자 놀이, 그에 따라서 물길을, 돈길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기업 대출, 기업 투자 확대하는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미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장의 카드로 내놓은 것은 바로 조선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에 조선업을 붙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가 전략에 먹혀들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네네. 누가 말을 잘 붙였네요. 마스가 프로젝트. 네네. 이게 뭡니까? 그 마가라고 불리는 그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Make America's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조선업을 예. 이제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보면 예. 미국의 주요 산업 중에서 굉장히 과거 영화를 누리다가 쇠락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죠. 자동차도 그렇고. 예, 조선도 그랬거든요. 조선도. 특히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예. 사실은 이제는 미국의 이제 민간 특히 부분에 조선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되고 특히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민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이제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민간 부분 군사 부분 통틀어서 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 이 주력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우방이나 동맹국들한테 같이 좀 육성을 바라는 분야가 네. 이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이제 지금 조선 분야거든요. 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겨냥을 한 거죠. 우리가. 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이 조선 기업들. 예. 다시 말해서 HD 현대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아니면 하나오션, 하나오션. 과거에 이제 예. 대우해양조선이죠. 그렇죠. 이 3개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하고 예. 그리고 주요 이 미국 조선업 철학의 가장 큰 원인이 숙련 인력의 부족이거든요. 숙련 인력들도 네. 이제는 양성을 해주고 그 반면에 정부는 또 이들 그 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공적 금융 지원을 통해서 좀 어깨를 가볍게 하겠다라는 그 이 구상이고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직간접 투자 효과가 한 예. 200~300억 달러까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통상협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1,000억 플러스 알파 정도의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의 투자 규모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협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자신들이 원하던 분야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환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여전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통상 관세 협상을 그 이 타결을 이끌 만한 흔히 얘기하는 우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장의 카드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도 이건 좀 생각할 과도한 기대는 조금 금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는 이거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미국도 좀 마스카 프로젝트 뭐 예, 혹시 보도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보도는 네. 되고 있는데 그렇게 비중 있게 어. 일본이나 EU 사례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한 이 관심 뭐 그렇게 부각은 안 되는 편이고요.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실 때 미국의 조선업이 이제 쇠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중국과의 이제 세계적인 해양 패권 경쟁 와중에 네네. 중국이 거의 뭐 다 추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쫓아왔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그 어느 정도 좁혀졌다라기보다는 네. 벌어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완전 뒤집혀가지고 벌어졌다. 일단 제가 뭐 경제학보다는 제 주 전공이 국제정치학이니까 네. 이 군사적인 분야에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예. 지금 이 돌아다니고 있는 미국 배가 한 300척이에요. 미국 군함이. 인도 태평양 군함이 300척. 네. 예, 중국이 340척이에요. 많네요, 중국이. 네. 그 지금 미국이 이걸 고려를 해서 앞으로 확대 한 2045년까지 한 50척 정도 건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쯤 되면 중국은 한 400 내지 450척 정도 될 거예요. 벌써 앞서 훨씬 더 예, 멀리 그러니까 가는 거죠. 뭐 조금 과장된 것도 이렇게 미국 쪽의 엄살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건함 능력으로 치면 거의 톤수로 보면 한 1대 10 정도의 차이가 벌써 있다. 그 정도로 벌어졌다라고 그 얘기해요. 정도로 벌어졌어요. 네네. 그러면 그 쇠락한 조선업을 아까 살리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는데 우리 새 회사 근데 빅3가 있잖아요. 네네. HD 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네네. 그런 지금 이미 하나오션은 미국 조선소까지 인수를 예, 했잖아요. 인수를 했죠. 예, 예. 그쪽 사정은 어때요? 미국 조선소 인수한 그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일단 뭐 필리 지금 조선소죠. 네. 그렇죠. 뭐 이 조선소인데 현재로는 본격적인 조선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MRO 유지보수 쪽에 지금 유지보수. 가까운 거고요. 이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또 이 방위산업에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함정 건조, 본격적인 함정 건조하고 얼마나 연결이 될지는 조금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 기반은 구축을 한 거예요. 생산 체제는 구축한 확보를 한 거고 예. 이제 완전히 양산 단계는 아직 좀 거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화오션에 이어서 이제 현대나 삼성이 이 진출을 한다라고 해도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넘어야 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 우선 진출한다 그러면 하나오션은 이제 미국 조선소 자격지만 인수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럼 HD 현대나 삼성중공업은 진출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인수를 하거나 공동 투자로 이제 지금 새로 짓거나 새로 짓거나 이렇게 되는 공동투자로. 거죠.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입니까?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더 급한 문제가 네. 미국의 기존 이 시설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원하는 게 인수를 해가거나 아예 그 시설들을 인수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지금 인력이 모자라니까 인력 양성을 해주고 고급 맞아, 인력을. 고급 인력을.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LNG선 같은 데서 예. 기술이 지금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 항행 기술도 지금 상당히 이 정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도 좀 이전을 해달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런 사업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협의를 할 텐데 네. 뭐 넘어야 될 걸림돌들이 좀 있다고 막 아까 네, 첫 언급을 하시는데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리고 한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나야 되는데. 자, 가장 좋은 면은 한미 간의 조선협 그 작년 재작년부터 언론에서 다뤄줬던 반대 조선협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구도는 예. 미국이 수주량을 늘려주는 거죠. 군함이든 민간 아, 선박이든. 발주를 많이 해주고 우리가 예. 하고. 근데 지금 이번 이 마스카에서 나왔지만 미국이 바라는 건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의 고용을 촉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좀 공유를 하고 어. 인력들도 양성을 해주고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러면 첫 번째가 과연 기업들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수익성이 예. 보장이 되겠느냐. 두 번째는 이게 미래의 경쟁자를 키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 미래의 경쟁자. 예.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조선업이라는 것도요. 자동차 산업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분야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주업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쪽에서 만약 우리가 배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수주를 하는 여기서 경우에는 하면은. 국내 협력업체들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 현지에서 만약에 배를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우리 협력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미국 측의 협력 업체들이 이제 살아나겠죠. 예. 그러면 우리 협력 업체들의 이 고용이라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이제 딜레마가 있고요. 이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예, 여러 예. 가지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네요. 그렇죠. 세 번째 단가의 문제예요. 단가의 단가.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인력을 양성해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한국만큼의 임금을 받고 일 안 할 거거든요. 훨씬 비싸겠죠, 예. 임금이. 굉장히 이 노동 조건을 세게 요구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단가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 자 조선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재료들 특히 철강 같은 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철강을 우리 걸 갖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있고. 특히 군함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 아메리카 액트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산 우선 구매법이죠. 미 국방 조달법을 보면 예. 이제 미국산으로 일단 인정을 받아야 미국 주요 항구에 정박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산으로. 이 미국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 내에 생산된 거든지 예. 아니면 25개 예. 인증 국가가 있습니다. 이걸 퀄리파잉 컨트리라고 하는데요. 예. 이 25개 인증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갖다 써야 이제 일정 퍼센티지 이상 갖다 써야 미국산으로 인정이 되는데 예. 아직 우리가 이 국방 조달 규정상은 퀄리파잉 컨트리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아직 안 들어가 예, 있어요? 그러려면 미국이 이제 이거 풀어줘야 되겠죠. 빨리 풀어줘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민간 부분에 우리가 노하우 전수하고 이런 대신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군함이나 이런 건조 있어도 우리랑 만약에 같이 하려면 일정 부분 기술도 또 공유를 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좀 근데 받아야만 과연 그럴 되는 거냐는 그럴 거냐. 문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아요. 미국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공략을 해서 거기서 협력의 모멘텀을 높인다. 원론의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방향은 강론 부분은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제시를 했으니까 관세 부분 이거는 조금 좀 유보적이라는 성급한 얘기예요. 기대일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딱 공개되니까 증권 시장의 투자자들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 수주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이 더 확대되겠구나. 굉장히 기대가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많네요. 그렇죠. 조금은 지켜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 현지에서 왜 일본이나 EU 케이스에 비해서 이렇게 보도가 상대적으로는 적으냐 하면 아직은 뭐 우리가 늦게 지금 협상이 시작되는 그렇죠.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일본 그 투자 규모를 보면은 지금 5,500억 달러란 말이에요. 달러 전체. EU 6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한 1,500, 한 2,000억 달러 다 합하면 그럴 겁니다. 직간접.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리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예. 우리보다 GDP가 한 2.5배 그렇죠. GDP 총액 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액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 GDP 규모에. 비율로 근데 보면. 예,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그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 유권자들이 그걸 세세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건 상징성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협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숫자로 나타나는, 액수로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숫자도 트럼프 예. 대통령이 고쳐가지고 올려버리고 막. 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마스가를 이제 우리도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했을 때 미국의 기존의 이제 쇠락 지역에서 어떤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날 건지, 그다음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군함이든 민간 선박이든 얼만큼 더 많이 짓게 돼서 중국을 충분히 이제는 견제를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일본이 아까 5,500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역시 조선업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투자 그렇죠. 대상에. 그러면 일본도 상당히 기술 수준이 있는데 미국이 일본보다는 이 조선업 협력에서 우리를 더 가장 적절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기술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 수준도 그렇고 인력 양성. 인력 예, 양성도 아무래도 그렇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그렇죠. 좀 협상할 수 있다. 조선업에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것만으로 이게 절대 규모 면에서는 좀 뒤지지만 좀 차별화가 될 수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맞다라고 한 부분이 예. 미국이 바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공략해 들어간다라는 면에서는 정확한 접근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 마시가에 지금 입각해서 투자하는 규모들을 보면 한 200~300억 달러 200~300억 정도란 말이에요. 달러. 이게 전체적인 규모에서 그렇게 뭐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금 설명 논리라는 거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마스가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마스가의
그럼 총액이 얼마냐?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 쓰는 건 그거예요. 절대 그럼 한 200억 달러다. 아, 일본 딱 보면 5,500억 달러인데 네, 너희들은 이거 예, 가지고 이게 되겠어? 더 이제 끌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약속이 예,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제대로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가 지켜질 수 있느냐 의문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EU가 겨냥한 건 뭐냐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정치적 상징성. 상징성을 조금 예, 내가 이렇게 끌어왔다라는 거. 예. 만족시켜주는 뭔가. 그걸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액수와 그다음에 그 접근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도 우리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예. 예, 어느 정도 그 바라는 규모 자체 그걸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 근데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게 당장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먼저 그럼 단기간에 누가 더 투자할 수 있나 보자. 이런 쪽에 아마 예, 역제안도 우리도 가능할 거예요. 네. 자, 과연 우리 조선 빅3 뭐 투자 규모는 대략 아까 200~300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오션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필리조 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죠. 뭔가 협력 예, 방안을 논의한다는데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을래나요?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부분들이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 체제를 갖추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어요. 제도적인 예, 제약 예,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어떤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총 조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 산업들의 집약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의 부품까지를 생산하면 이거를 미국산으로 간주할 거냐. 하겠느냐. 예. 그리고 노동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다음에 그럼 당장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 양성들, 교육 인력을 교육에 필요한 인력들을 불러온다든가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럼 어느 정도에서 어디에서 필요하고 얼마만큼 체류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소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업체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임금은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수익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텐데 원가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단순히 한화하고 문제만 현지 아니고. 기업하고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만약에 뭐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민간 선박에 있는 민간 선박 어떤 또는 군용 선박에 대한 그 이 주요한 제조 예. 이 임무를 우리한테 준다든가 우리 항구에서 할 수 있게. 그렇죠. 어.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걸로 봐요. 그렇다면 굉장히 유리하겠네. 우리 항구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네네네. 해준다면. 그런 제도를 법이나 이런 걸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항구에서 우리 쪽 조선소에서 생산된 것들을 그냥 미국이 미국산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부품들만이라도 특히 철강 같은 거 한국산이라도 일단은 한국이 그러면 조달 그 규정 중에서 이 퀄리파잉 컨트롤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주요 협력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에 생산돼도 미국산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조치들만 있게 되면 우리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 시간 다가오면서 우리가 비장의 카드로 제시한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은 정권 초만 되면 은행들을 두들겨 팹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손쉬운 이자 장사라고 은행 영업을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이자 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은행 돈이 주담대로 쏠리는 현상을 비판한 건데요.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은 풍토에 은행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 제도는 누가 만들었나요? 정부와 금융당국부터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SBS BG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